그리고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첫 번째로는 일단 뭐 국내외 소식이랑요. 제목에 보이는 것 같이 사용을 준비 중인가 라는 이런 기사 관련된 기사 찾아봤고요. 그리고 플랫폼 암호화폐 아시죠? 이더리움, 이오스, 트론 이런 거 관련한 정보와 이제 한국은행, CBD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 1월 21일에 OECD에서 이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이제 관련된 걸 이제 9월 내에 한다고 하는데, 그 XRP 팩토리라는 분 방송 보시면 그 OECD 해당 영상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에서 10월 G7 회의 했었죠? 거기서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9월 18일자 기사고요.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 이제 핀테크 업체들, 스타벅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이 업체가 지금 중요한 비트코인의 9월 23일 벡트 거래소에 투자한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이제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타벅스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신호 인식하면 이 해당 커피가 원두가 어디서 이게 생산됐는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익을 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스타벅스가 애저 블록체인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산지에서의 커피 이동 경로와 최종 포장까지 당기게 변청 과정을 추적하게 한대요. 놀랍죠? 네. 지금 이 스타벅스라는 기업 자체가 커피 회사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나라 보면 사실 부동산이에요. 이 스타벅스가 그 해당 건물에 들어온 것 자체로만으로도 그 가격이 되게 상승하거든요. 커피 외에도 결국엔 부동산, AI, 빅데이터, 더불어서 블록체인 이런 대규모의 그런 관련된 것을 자기네들 사업과 연결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MF 총재, 리가르드 총재 아시죠? 그 암호화폐 규제 개방 권장을 했는데요. 혁신 공강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리가르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유럽 중앙은행 지금 후보예요. 유력 후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되 암호화폐 혁신에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말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이라고 아시죠? 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가 JP모건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인터뱅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에 합류한다. 그리고 이로써 도이치뱅크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해당 블록체인을 속한 은행들과 전 세계 지불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대규모의 기업들과 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이제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OKX라는 보고서를 봤는데요. 이 블록체인 산업 월간 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9년 8월 기준으로인데 암호화폐 그때 당시에 이제 장세가 많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거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 뎁 활용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을 이렇게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뎁 활성도 분석, 그 주요 업계 동향 점검,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암호화폐 시총 및 24시간 거래량을 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통합 페이먼트나 여러가지 퍼블릭 체인 및 프로토콜, 이런 영역에서 지금 영역이 어느 정도 하락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뎁이라는 활성도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서를 적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뎁에 대해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나 이오스, 트론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 관련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글로벌 주요 정책, 8월 달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SEC에서 암호화폐에 위한 증거법 수정 계획이 없다라고 아직 말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지금 연방정부 내각과 독일중앙은행 등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있잖아요, CBDC, 그 관련 이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디지털화폐 CBDC의 그 연구 개발 추진을 가속화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11월 11일에 광군제 날을 맞이하여 지금 17조 원 규모의 위안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가 지금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보시면 국세청에서 8월 1일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보시면 인도중앙은행은 지금 말이 많아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고요.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세무국이 최근 암호화폐 수입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납세 의무를 구체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뉴스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면 뭐 페이스북 리브라 7월 31일 IBM이 미국 특허청에 이렇게 활용한 웹을 특허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텐센트 있죠? 텐센트가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자 영수증의 모바일 상환 및 관리 실현, 그리고 알리바바도 지금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그리고 테더, 뭐 삼성 갤럭시 X10 이상부터 이제 블록체인 원래 지원한다고 하죠. 네, 그렇게까지 이제 내용 요약하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세계 지식 포럼에 온다고 합니다.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25일날 개막하는 제20회 세시포에서 부테린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뭐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저 코인들 구매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이 트론 같은 게 플랫폼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플랫폼 코인 지금 하는 이 덱이랑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덱이라는 거는 탈중화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랑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아이폰의 iOS나 뭐 삼성에서 뭐 안드로이드 OS 플랫폼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덱이라 한다 그러면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만약에 트론 덱 코인이라면 트론 기반에서 작동한 어플리케이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코인이라는 건 지금 가치적인 그런 암호화폐 면에서도 있고 플랫폼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론 기반의 이 관련된 이 블록체인 관련된 앱들 있죠. 이 개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수를 보니까 2947개가 있어요. 지금 사용 유저는 24시간 동안 92,000명이고요. 지금 24시간 동안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 관련된 거 나와 있는 거고, 이 볼륨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블록체인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디앱이라는 걸 활용한 이더리움과 이오스 뭐 이런 관련된 코인들이 앞으로도 새로운 앱을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떠오르는 블록체인 게임 탑5 있죠.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게임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클립에서도 보시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말고도 다른 걸 한다는데 지금 카카오톡이 카카오 게임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덱에 관련된 게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 덱이라는 데에서 마켓 보고서가 있어요. 2분기 이더리움에 대해서 마켓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사용자고요. 이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죠. 그 볼륨량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활성 사용자 트랜잭션 볼륨량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dep.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트론 디앱 사용자 30만 증가,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보시면 앞으로도 신규 사용자가 2분기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트론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2분기 신규 사용자도 뭐 27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오스가 지금 트랜잭션 수에서는 가장 상위 올랐다. 그래서 이어 트론과 이오스, 스팀 이런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 블록체인 전문 물류 플랫폼 사업 협력 확대. 이 삼성 SDS가 자사 블록체인 전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에서 사업 협력을 확대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이커머스를 줬겠다고 5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지금 기존에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디앱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 관련된 어플과 이런 물류나 뭐 스타벅스에서 앞에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여러 가지 이런 접목 분야에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이 해당되는 이렇게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ICT 브리프라고 해서 이 이슈나 그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게 있어요. 보니까 국내 ICT 업체가 이제 차세대 결제수단 가상화폐 사업 탄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카오톡도 이제 카카오클립이란 암호화폐 전자지금 나온다 하죠. 이런 걸 보니까 각국 기관이 사실상은 언론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네, 이렇게 보고서를 계속하고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이런 업체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모바일 카카오
이렇게 클립 공개했다고 하죠. 8월 10일 날짜로 했어요.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이거 확인하는 법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립을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네. 이런 보고서가 있고요. 출시 시기는 여기 나와 있죠. 2019년 하반기. 그리고 이 제작사는 이거 암호화폐 이거 관련된 카카오의 그 자회사는 그라운드 X라고 합니다. 그 가상화폐는 클레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네이버 이것도 이제 S10에 블록체인 한 거 있고 그 링크체인이라고 해서 그 링크미 이렇게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5G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이런 혁신 기술 이런 거를 전저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블록체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 업비트나 빗썸이나 대규모 뭐 그런 메이저 거래소 있죠. 그리고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만든 협회예요,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이 앞으로의 그 암호화폐나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게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인리스 오늘 기사랑 저번에 기사 최근 기사 읽어드리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2020년 3월 예정된 하드포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에서는 조만간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정책 문건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란 산업무역자원부가 조만간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를 위한 문건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건에서 보시면 총 4가지가 있는데 암호화폐 채굴 사업 라이선스 제도 구축, 라이선스를 위한 기한을 12개월,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고요. 만기 시에 암호화폐 채굴 전력 사용 상한선 30kW 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라인. 이게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네이버에 보시면 카카오톡이 저희에게 있잖아요. 국내에서 카카오톡이 많이 사용하는데 라인은 지금 뭐 외국의 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네, 메신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비트맥스라는 것을 설립했는데 라인이 이제 여기 원래대에서 뭐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고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총 5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죠. 네이버 라인, 이 일본이랑 대만, 태국, 글로벌 등 이용자 수가 1억 6,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카카오톡도 지금 클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이버 회사뿐만 아니라 삼성, 뭐 대규모 기업들 있죠. 이 결국에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가속화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보시면 글로벌적으로는 1억 6,500만 명인데 230개국에서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매출 비중이 PC랑 모바일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국내랑 해외. 근데 갈수록 이제 수익률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져온 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강조한 블록체인 핵심은 대중화. 제가 봤을 때는 올 4분기 말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이 블록체인 관련된 게 점차 대중에게 인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개발자 컨퍼런스 열어서 여기서 이 카카오톡의 그 그라운드 X 대표랑 이렇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보시면 그라운드 X가 얘네가 이제 블록체인 뭐 보이지 않는 것이 목표로 하는데요. 그냥 보시면 모든 사람이 블록체인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개인 권리도 강화를 강조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뭐 자율주행 뭐 여러가지 지금 뭐 IoT나 그런 거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디지털 재산이에요. 디지털 재산 이걸 강조했다고 해요. 네. 아직까지는 뭐 쉽지는 당연히 않죠. 이게 왜냐면 아직 규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라인이 발표하는 링크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금융의 개인화를 뭐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 KT 있잖아요. KT가 이제 지역화폐로 뭐 앞장선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뿐만 아니라 이 통신사인 KT, 뭐 SK, 뭐 LG 있죠. 이런 통신사마저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제 연구하고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역 화폐를 한다는데
여기서 이런 블록체인 장점을 이렇게 활용해서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화폐를 하려고 하나 봐요. 네. 이 성과라고 보면 뭐 김포페이, 뭐 공주페이, 울산페이를 이렇게 뭐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이 페이를 하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 반응이 지금 현재는 뭐 관리하기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점차 뭐 잘 되고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역 화폐를 적용한 사례에 대한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객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KT에서는 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데 현재 보면 뭐 카카오톡에 보면 뭐 QR코드 있죠? 네, QR코드나 뭐 G클라우드나 인증, 블록체인 기반을 해가지고 이걸 고객에게 이렇게 주는 서비스를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놀랐어요. 아, KT가 이걸 하고 있었구나. 네. 저는 암호화폐나 뭐 관련된 이슈 이런 거 많이 보다가 요즘에는 국내나 뭐 해외나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해서 이제 기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KT가 하는 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쪽에 뭐 투자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랑 손잡은 통신사가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이제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이 관련된 것이 앞으로 성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전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SK는 지금 B2P 모델을 염두에 둔 거고요. B2P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이제 P2P는 뭐 개인 간의 개인, 뭐 퍼스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업과 기업 간을 기업과 기업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나 뭐 KT는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요약한 게 있어요. 향후 뭐 국내 블록체인 SNS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저널리즘 등장하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소스를 통한 각종 플랫폼 사이트 탭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인정보 사업 활성화.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뭐 신원증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 보장, 뭐 암호화폐를 뛰어넘어 대출과 거래 모두 가능할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요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XRP 이 데일리라는 데에서 이 스위프트가 시보스 이벤트를 통해서 이 리플이랑 리플 파트너에 대해서 뭐 주요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저도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랑 이 XRP 리플이 파트너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네, 이거는 18년 기사인데 리플이 MIT랑 고려대 여기 여러가지 17개 대학에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리플이 팔리게 되면서 그 자금들이 여러가지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지만 이런 유명 대학의 연구도 이 리플사의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OECD에서 발표 나온 1월 기사의 토대로 그 어제 XRP 팩토리님 영상에서 보시면 이 브랜드 마디간이 이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언급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이 이슈가 많이 됐는데 코인베이스와 이제 파트너십 뭐 체결설 확산이 됐어요. 우리는 뭐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멕시코 팩소를 멕시코에 송금하고 싶어 할 경우 미국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달러가 XRP로 환전된 뒤 국경을 넘어 비트소 같은 멕시코 형지 거래소와 전송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논란된 게 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되게 큰 거래소인데 이거 리플사랑 코인베이스 파트너십 관계가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좀 논란거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확인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코인베이스 거래소인데 이렇게 뭐 암호화폐 같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이 해당 사이트는 이제 재무부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콜다 세틀러, 리플 및 뭐 스위프트와 뭐 결혼은 뭐 이게 프랑스어라고 번역이 돼서 좀 결혼이라기보다는 약간 파트너 느낌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 좀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 어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IBM 월드 와이어에 관한 것이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작성한 블록체인 지불 세계의 또 다른 경쟁자는 뭐 리플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중앙 결제 메시지 네트워크를 스위프트 대상으로 한다는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이 콜드라 세틀러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R3라는 업체 있죠. 이게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R3가 이 해당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다고 해요. 12월에. 이 19년 7월 5일인데 작년 12월에 발표했다 하죠. 그래서 이게 분산 원장에서 암호화 및 기준 자산을 이동할 수 있고 세력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방법을 기업에 제공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다 세틀러라는 앱은 콜다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오픈소스 분산 애플리케이션 뎁입니다. 뎁.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뎁에 대해서 또 나오죠. 그리고 리플의 XRP를 기본 통화로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지불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콜다 세틀러는 기업 블록체인 내에서 암호화폐와 기존 자산 간의 결제 거래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R3라는 데서 결국엔 이 콜다 세틀러라는 것을 출시를 발표했는데 이 콜다 세틀러 내부에서는 XRP가 이제 사용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도 이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3 CTO가 말한 게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요. 이 콜다 세틀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 첫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나 기타 자산을 지원을 모든 병렬 레일을 통해 정산될 모든 종류의 지불을 지원합니다. 또한 암호화 결제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전통적인 이런 철도라고 했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말한 것 같아요. 지불 의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다음 단계에서 정착민은 국내 이연 순 결제 및 실시간 총 결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콜다 블록체인 지불 의무가 발생하면 이제 관련 당사자는 XRP를 사용하여 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콜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콜다 들어가 보니까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R3가 이제 200개 넘는 기술 및 업계 파트너와 협력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게 2015년부터 차분히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이 방향이 제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콜드와의 스위프트 파트너십, 아직 리플과 100% 파트너 스위프트가 100% 리플을 사용할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내용을 이제 찾아봤거든요. 1월 말에 스위프트가 R3의 콜다 세틀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POC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시험에선 스위프트의 결제 표준 프레임워크인 GPI와 R3의 거래 금융 플랫폼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콜다 세틀러가 출시된 이후 콜다 플랫폼 내에서 제기된 의무 지불할 수 있게 된 것은 스위프트의 GPI에 연결한 논리적 확장이었습니다. 스위프트 GPI는 전 세계적으로 지불을 해결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다에서 실행되는 모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은 스위프트 GPI 뱅크를 통해 제공되고 빠르고 안전하며 투명한 결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혁신, 이 GPI란 게 이제 평가판이라고 합니다. 스위프트의 GPI 링크 국경 간 결제 게이트웨이와 R3의 콜다 세틀러 플랫폼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결제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재화은행을 통해 GPI 결제를 정산하고 신용을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스위프트의 GPI는 기존 메시징 표준 및 은행 지불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불을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통합 또한 스위프트 및 ISO 표준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통합 및 상호 운영성을 보장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스위프트 회원들 사이에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전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이것을. 그리고 스위프트는 스위프트 회원이 고객에게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 결제 생태계 내에서 은행이 관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콜다 세틀러의 POC의 목표를 보면 이 평가판의 목표를 본다면 이 스위프트의 새로운 국제 결제 표준인 이 GPI와 무역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호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다른 스위프트 시험의 확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에는 가급적인 화폐 통화를 사용하는 전 세계 빠르고 안전하며 또 투명한 결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일단 복사해서 여기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고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콜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렸죠. 이 R3 회사, 파트너십인 R3 회사가 지금 만든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 안에 XRP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 콜다가 이제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를 제가 GPI에 대해서 들어가 봤어요. 이 스위프트 GPI 들어가니까 스위프트 홈페이지에 해외 결제 뭐 변형 이런 내용으로 돼 있었고요. 이 글로벌 결제 세계 표준인 이 스위프트 GPI를 수용하고 금융기관은 이제 전 세계의 어느 곳에 빠르고 안전하게 자금을 송금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이 스위프트라는 곳이 지금 콜다와 첫 번째, 자, 스위프트라는 곳이 이 GPI를 통해서 세계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송금하려 하는데 이것은 지금 R3의 콜다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근데 그 콜다 플랫폼 안에는 XRP가 사용된다. 참 지금 아직까지는 뭐 100% 확정된 건 없지만 제가 이 사이트를 진짜 어느 정도냐면 좀 많이 뒤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저것 막 보고서도 보고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스위프트 GPI는 해당 뱅킹 네트워크에서 국경 간 결제를 대폭 개선하며 속도, 확실성 및 원활한 국제 결제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지금 스위프트가 뭐 리플을 사용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스위프트가 이 콜다라는 걸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콜다 안에 XRP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콜다는 플랫폼 내 XRP가 사용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R3가 만든 콜다라는 플랫폼 내에 XRP가 사용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XRP는 이 R3와 파트너십의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웨스턴 유니온 2월 14일 기사입니다. 웨스턴 유니온은 암호화폐 준비 중. 리플과 실험 인정. 이 웨스턴 유니온이 웨스턴 유니온이 뭐냐면 두 번째 이 머니그램 아시죠? 머니그램. 이 머니그램이 세계 송금 2위 업체입니다, 여러분. 2위 업체인데 6월에 리플과 이제 리플이 이 머니그램 이 업체 뭐 인수했다는 거 말이 있던데 인수가 아니라 지분 인수했습니다. 지분 인수.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머니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뭐 엑스래피드나 다양한 엑스커런트나 이런 기술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좀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죠. 근데 이 웨스턴 유니온은 1위 송금업체, 1위 송금업체. 근데 머니그램이랑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말이 없다가 막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어요. 근데 실험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일단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급증에 대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현재 리플랩스가 발표한 뭐 기술의 일부를 시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건 2월 기사입니다. 2월 기사. 네. 그래서 이제 리플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이 결제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고 리플과 웨스턴 유니온 협업. 웨스턴 유니온 6월에 엑스래피드의 시험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이 비용 절감에 이어질 것으로 아직 확신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여기에 리플 머니그램에 5천만 달러 투자 엑스래피드 기술 지원 이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아래 내용을 보니까 머니그램의 경쟁사인 웨스터 유니온은 엑스래피드를 도입하고 XRP 전송 서비스에 대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가시적인 절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웨스턴 유니온은 지난 3년간 글로벌 유수은행과 3년 동안 지금 시범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네, 유수은행과 XRP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래 비효율성 이유는 프로젝트 추진을 중단한 사례는 아직 없다. 네, 아직 추진을 중단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웨스턴 유니온 뭐 XRP 도입은 미안. 이건 18년 기사예요. 6월. 그리고 이거는 6월 19일 기사다. 19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XRP가 이제 2600개 ATM에 대해서 예전에 뭐 이렇게 투자했다는 게 있는데 XRP 토큰을 나열한 리플 단계라고 이런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왔어요. 이 리플이 2600개 ATM에서 XRP 토큰을 뭐 나열한다고 해요. XRP 관련돼서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1,500만 달러가 엑스프링 펀드에서 이 코인미에서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이 XRP 토큰 ATM을 뭐 나열하고 있다, 하려고 있다. 그래서 코인스타 파트너십 덕분에 코인미는 뭐 미국에서 2,600개 이상의 위치를 가진 세계 최대 비트코인 ATM기 네트워크 본거지. 그래서 이 관계자는
오늘 엑스프링으로부터 해당되는 1,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고 암호화폐 언론에 말했고, 이 ATM 부분에 대한 펀드에 대한 첫 투자다. 그래서 이 리플의 이니셔티브는 엑스프링이 입증된 R, 그러니까 XRP나 XRP 레저를 사용할 회사에 투자를 하고, 더 광범위하게 엑스프링 펀드는 상운영성, 분산형 금융 및 암호화 기반 지불 분야에서 일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사가 이제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게 이 코일사가 있습니다. 이 R3랑 코일사, 이 리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이라고 맺어진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최근에는 그 자본 조달 이니셔티브를 위한 일부였고, 시애틀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금의 11,800만 달러를 모금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의 수석 부장인 아틀란타 블레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얼드는 여기서 이미 코인미는 암호화 통화가 일반적으로 주류에서 수용되는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현금 기반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참, 그러면 뭐 해당되는 이제 코인을 이 ATM기를 통해 거래를 해서 이 현금을 꺼낸다는 건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확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찾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코인미는 현재 ATM기에서만 비트코인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만 제공한다고는 하는데 나중엔 다른 등재되는 메이저 코인도 등록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리플의 투자는 회사가 광범위한 ATM 네트워크에 XRP 토큰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해당되는 ATM 네트워크에 XRP 토큰을 이제 등재를 하려고 지금 리플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리플과 코인미는 XRP가 ATM에 참여할지 여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IMF 각국 중앙은행 CBDC 발행 가능성 크다. 이거는 뭐 CBDC에 대해서 중국 관련된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9월 18일 기사인데 이런 매체 미디어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구 IMF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고, 보고서는 여러 은행들이 어떤 형태로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발행을 검토 중이라며, 우루과이는 이미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론칭, 바하마, 중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은 자체 시스템을 테스트 중. 또한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완전한 익명성을 갖춘 CBDC 발행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익명을 갖춘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은 필요시 트랜잭션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염두를 두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IMF와 세계은행, 이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핀테크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 얻은 96곳의 답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제 찾아봤어요. 이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또 찾아봤습니다. 구독이가.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일단 2018년에 제가 이 암호자산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 한국은행이 분석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짧게 보여드릴게요. 2017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한 그런 소비자의 피해와 자금 세탁의 우려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수단, 자산증표 등 기능 및 용도가 다양하게 성격별 일리에서 규정하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거 18년도 기사입니다, 여러분. 18년도 보고서예요. 보고서. 한국은행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 들어가시면 이 암호화폐로 치시면 해당 보고서가 나와요. 최근 들어서는 G20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글로벌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노따매님, 노따매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보시는 중. 네, 열심히 보셔야 되니까 제가 너무 빨리 넘기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요약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 자료는 암호자산의 경제적,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국내외 논의 대응과 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앞에서 보시면 각국 중앙은행, CBDC, 발행 가능성 크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보고서에 보시면 18년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 시장 상황 등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와 관련된 연구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네. 결국에는 국내도 CBDC를 통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관련된 CBDC가 만약에 다른 선진국들이 먼저 반열에 이르게 되면 한국도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뭐 차례 목차를 보시면 진짜 신기한 게 과거에는 진짜 완전 막 사기다 이런 게 있었지만 생각보다 사기인 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되게 면밀하게 나와 있어요. 네, 진짜. 현재는 많이 인식이 바뀌곤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6월에 FATF 표준안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규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크게 목차만 봐드릴게요. 그리고 중앙은행과 관련 이 주요 이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시사점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록,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대응사항,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여기 보시면 진짜 신기한 게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 뭔지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암호자산, 무상 이런 내용이 진짜 되게 많아요. 네,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 뭐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뭐 정리하기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국제기구 뭐 중개기관 개입 없이 가치를 이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폐 또는 지급수단의 일부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용어들을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 용어가 진짜 헷갈리는 게 있는데 솔직히 뭐 버추얼 커런시라고도 하고 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용어가 다양한 거예요. 이거는 네,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 구조 뭐 P2P 뭐 당사자 간의 뭐 거래 같은 거 이렇게 로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 이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리고 암호자산의 이체 발행 정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원장에서 다룬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 같은 채굴 있죠. 그 채굴하는 것은 채굴자들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채굴에게는 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좀 지금 내용 보시는 거 오늘 내용들 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그리고 거래 동향,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 보고를 또 한 게 있어요. 대표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은 뭐 국제가 이렇게 뭐 상승했다. 뭐 이런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또 보고서가 있어요. 보니까 국내 암호자산 거래는 4개에서 5개 정도 뭐 대형 교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8년 보고서도 있는데 제가 다음 보여드릴 보고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최근 거예요. 최근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성격은 이제 뭐 개발자 중앙은행이 뭐 다른 입장 보인 상황이 있고 뭐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빨리 넘어가겠지만 내용을 조금 천천히 넘어가는 거는 녹화 방송이나 뭐 내용 보시면서 그래도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읽어보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암호자산을 세법상 자산으로 보고 매매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18년에 나온 거예요. 암호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하고 있다고 하고요. 법적 성격은 아직까지 규정되게 없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결제법 이런 게 시행하고 있으나 암호자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는데 그침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급수단으로의 자격은 뭐 암호자산 지급 이런 자격으로 통해서 뭐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안정성에서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제한됐고 그냥 내용을 요약하면 뭐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참 단점이 있다. 뭐 안정하는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고객에게 결국에는 뭐 피해가 갈 수 있다. 해킹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보시는 게 여러분 이 해킹이 있잖아요. 해킹. 이 해커들이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코인을 가져가죠. 코인을. 그 코인을 가져와서 이게 코인이 뭔가요? 현재 팔리는 돈이잖아요. 돈. 코인 그러니까 해킹은 거래소를 해킹해서 거래소에 있는 그 코인을 해킹하는 거지 코인에 있는 그 코인 자체를 해킹해서 코인을 막 없애는 건 아니에요. 네, 혼동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자산 그러니까 암호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암호화폐 지갑을 따로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가격대도 다양하고요. 그 제가 예전에 영상에 하드월렛이랑 뭐
뭐 핫월렛이랑 뭐 콜드월렛 이렇게 두 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 그리고 네 홍보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유튜버고 그냥 정보 공유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성장하는 유튜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뭐 법적 리스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아 진짜 너무 많습니다. 뭐 효율성 관련돼서는 와 진짜 효율성 관련돼서는 뭐 P2P 거래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넘어가고 이제 화폐로서의 자격 이게 중요하죠. 화폐로서의 자격 이게 한국은행에서는 뭐 교환의 매개 수단에서는 뭐 이런 광범위한 수용성을 뭐 갖추었기 때문이고 암호자산 가치 변동성이 크고 결국에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광범위한 수용성 때문에 결코 뭐 이런 게 쉽지 않다. 뭐 기존 지급 수단에 비해서 뭐 거래 비용, 처리 시간, 뭐 경쟁력이 뭐 낮다. 이건 18년도 보고서니까 좀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융권이 워낙 그 대중들이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링크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복사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사점. 시사점을 읽어드리면 암호화 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여 경쟁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뭐 낮은 걸로 보이다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해서 이 암호 자산이 지급수단이 보니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G20과 이런 여러 개 그런 관련된 거에 국제 논의를 공조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해외적으로는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암호자산 규제 마련 등의 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발행 여건과 성격의 뭐 그런 관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법적 이슈나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네, 진짜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한번 여기 링크 한번 보시고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도 예전처럼 가상화폐라는 단어는 안 쓰네요. 네, 요즘에는 가상화폐라기보다는 암호화폐로 많이 쓰고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버추얼 커런시부터 해서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빠르게 그냥 훑어만 보면 뭐 이렇게 진짜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디테일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19년 1월 보고서입니다. 19년 1월 보고서. 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에서 이제 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좀 조심스럽다고 많이 조심스럽다 나왔죠. 최근에는 분산 원장 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의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그러니까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현금이 지금 보세요. 현금이 감소하고 있다. 이 말은 현금이 감소하고 요즘에는 신용카드랑 뭐 카카오페이나 뭐 삼성페이 이런 거 많이 쓰죠? 네. 잠시만요. 링크가 구도님 PC로 되어 있네요. 아래 링크로 가보세요. 아래 링크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네. 이게 잠시만요. 아래 링크가 있나? 이건가요? 잠시만요. 이게 맞나? 이 그림 이모티콘이네요. 네. 이걸 링크를 어떻게 하죠? 처음 해봐가지고. 보이지 않으시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면 여기 한국은행 들어오신 다음에요. 한국은행 들어가신 다음에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암호화폐 들어가세요. 암호화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있죠? 여기 보시면 해당 보고서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개 그런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제가 이거 링크 관련된 거는 한번 제가 좀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CBDC 발행 실험이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BICS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및 CBDC 공동 연구를 TF를 구성했다고 해요, 여러분. TF.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랑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있죠. 이거를 공동 연구의 TF, 아마 테스크포스 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자료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CBDC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중앙은행 차원 연구 보고서로서 CBDC의 기본 개념과 구현 방식,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이슈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아직 뭐 발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뭐 판단이 하고 있대요. 근데 뭐 세계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나라도 뭐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중앙은행이 대응이나 뭐 이런 발전 상황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해당된 목차입니다. 네, 잠시만요. 박건아님, 다들 개인 지갑에 코인 담아주시나요? 저는 그냥 거래소에 있어서 좀 편하진 않네요. 자금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뭐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지갑이랑, 업비트랑 빗썸 이렇게 있죠. 거래소로 분할로 갖고 있어요, 분할로. 근데 여기 지갑은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일단은. 혹시 모르잖아요? 네. 좀 이따가 해지기님이 올리시려나 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해지기님, 제가 보낸 링크가 보이질 않네요. 아,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해지기님이, 제가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네, 링크가 보이지 않다고 하시니까. 일단 한국은행 들어가신 다음에 암호화폐 치시면 바로 나와요. 네, 여기서 CBDC의 논의 배경, 뭐, CBDC의 개념, 구형 방식 이렇게 나오죠? 관련 법적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네. 내려보면, 요약하면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CBDC라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장 원장 기술로 뭐 이런 게 하게 됐다. 네, 여러분도 같이 저랑 함께 읽어요. 네, 그리고 이 스웨덴보다 적극적인 검토 중이고 스웨덴이 지금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네요. 네, 현금과 같은 공공재 성격의 뭐 이런 지급 수단의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전자 지급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지폐보다 이 전자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BDC의 발행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네, 건아님 2억 정도 돼요. 2억 정도 되시면 건아님 제가 나중에 그 암호화폐 지갑 있죠? 그 제 영상에 그 추천한 건 있는데 아니면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CBDC 이제 우루과이 TG 등은 지급 결제 인프라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서 국민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CBDC 발행을 고려했다. 네, 이상신을님, 한국은행이 저 정도로 좀 적극성을 보이면 리플사랑 접촉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좀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직까지 한국은행이 뭐 XRP랑 접촉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 한국은행 밑에 또 이제 관련된 은행들 있죠? 은행들 중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신한은행, 뭐 신한은행이 일단 XRP랑 뭐 파트너십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결고리가 뭐 한국은행이 결국엔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아예 없진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한국은행이 뭐 리플사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뭐 보고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루과이나 이런 경우에도 지급결제 인프라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성에 대해서 보시면 특성이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 관련 거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를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시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자 지급. 자, 이게 좀 신기해요, 여러분. 이자 지급.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폐로 이자를 기존 은행에서는 지급을 했죠. 그리고 대출도 가능해요. 근데 이 CBDC는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자를 지급한다면 뭘 할까요, 여러분? 네. 이자를 지급하면 또 뭘 지원할까요? 이자를 지급하면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자를 왜 주려고 하는 것일까? 네. 이자.
일단 네, 답변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자. 네. 일단 너무 시간이 지연되면 재미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자를 준다는 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은행 시스템을 보면 이자를 주고 이걸 맡기고 이자를 주고 고객에게 그리고 이 해당되는 자금으로 인해서 또 이제 대출이나 여러 개의 기관에 이제 투자를 하죠. 이 돈을.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많이 그렇죠. 이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도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일본은 관련된 뭐 완벽하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소득세 같은 그런 경우는 적용됐다고 이제 18년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도 결국에는 이 CBDC가 도입이 되면 뭐 이자나 뭐 대출 여러 가지 기관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것도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 방식 이 CBDC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거 다 읽어드리면 너무 그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여기 그림 보시면 CBDC 나와 있고 뭐 단일 원장 방식, 뭐 분산 원장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허가형이랑 뭐 비허가형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단일 원장 방식, 이 단일 원장 방식 여기에 대해 설명은 분산 원장 뭐 중앙은행 또는 은행에 대해서 관리가 된대요. 이 단일 원장 방식은 중앙은행이랑 은행이 관리하고 분산 원장 방식은 뭐 보유자별 전자지갑이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원장 네트워크에 상에서 공동으로 관리된. 근데 이 전자지갑을 말하는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이 CBDC 단일 원장 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은행에 대해서 관리되는 거고 이 분산 원장 방식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개 이제 만약에 규제가 되고 나서 그런 관련된 전자지갑이나 아니 뭐 카카오 클립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각자의 방식은 뭐 대고객 업무 뭐 이런 수행 주체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은행 등에 위탁하여 간접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 운영은 이제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뭐 계좌랑 아니면 계좌나 뭐 전자지갑에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이고 아니면 중앙은행이 이렇게 뭐 지금의 뭐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뭐 이런 거 있죠? 신한은행 이런 것처럼 이 은행들이 이렇게 줘가지고 계좌랑 전자지갑을 이렇게 뭐 발급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진짜 단일 원장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보면 뭐 CBDC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현금, 은행 예금 등과 통용되는 경우를 가정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과 그리고 CBDC 발행이 중앙은행 채무에 미칠 영향은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 등 여기도 이자 지급 나와 있죠. 뭐 세부적 제도 운영 방식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송금 상거래 뭐 이런 관련된 것도 리스크 뭐 확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효율성, 뭐 처리 소요 시간에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뭐 현재 뭐 신용카드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뭐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BDC가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의 금리 조절 여러분 그리고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9월 18일 미국 시간으로 9월 18일 FOMC에서 금리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9월 19일 새벽 3시 이후에 금리 발표 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3시 이후니까 또 3시부터 너무 막 기다리지 마시고 3시 이후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9월 19일 날짜로. 그리고 금리 조절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 수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고 뭐 2020년에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뭐 6차례까지 뭐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런 게 CBDC가 뭐 좋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그래서 뭐 이런 CBDC 발행 시 CBDC와 은행 예금 빈보단 자금 등 이동으로 뭐 지준 수요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공개 시장 운영 시에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자 나와요. CBDC한 이자 지급 시 뭐 기준의 뭐 금리 수준이 은행 여수신 금리의 하한 및 시장 금리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자에 대해서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CBDC의 자금 이동에 따른 뭐 영향, 뭐 은행 예금 감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CBC 발행 수요 및 증가, 뭐 금융자산 매입 증가, 중앙은행 뭐 BS 확대, 뭐 이런 관련된 확대. 뭐 되게 진짜 CBC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관련 법적 이슈인데 한국은행법, 네. 이제 법으로 들어가야죠. 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 CBC가 되는 거기 때문에 CBC 도입 시 법확성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다. 이제 기존의 한국은행법에 대해서 좀 개정이 좀 수정이 돼서 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현행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을 조항을 신설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과 뭐 직접 운영하면 직접 운영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한국은행과 민간 간의 거래를 제한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고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CBC 관련 뭐 대고객 업무나 제3자에게 이렇게 위임하거나 발행액을 한국은행의 CBC 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CBC 도입하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법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 도입을 할 수 있다. 법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 다른 거 넘어가고 시사점을 읽어보면 결국엔 CBC 발행 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CBC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통화 이런 정책 여러 확충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재산권에 대한 것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미 연준 유럽 중앙은행 미 일본은행 주요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가까운 장래에 CBC를 발행할 필요성은 뭐 크지 않다고 뭐 아직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CBC 발행 검토하고는 뭐 국가 간의 뭐 발행 동기에 대해서 이 해당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CBC 논의 배경에 대해서도 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스웨덴, 뭐 우루과이, 티니지, 뭐 동카리브국, 마샬군 등 이렇게 뭐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BC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웨덴은 뭐 이제 테스트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1년에 뭐 발표할 예정이고 영국은 뭐 CBC 발행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나 그래도 연구 중. 미국은 뭐 CBC 아직까지는 뭐 불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일본은 아직 뭐 계획이 없다고 네덜란드, 뭐 덴마크, 에콰도르 개발도상국입니다. 이건 선진국 개발도상국. 에스토니아, 뭐 브라질,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보시면 이 페트로라는 암호화폐 일단 이 정부에서 발행했죠.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비트코인이랑 대시라는 암호화폐 실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예전 영상 보시면 전 영상들 보시다 보면 아시고요. 우루과이, 러시아, 뭐 튀니지 뭐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 중국은 이제 개발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이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CBDC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와, 진짜 너무 많네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네. 이 구현 방식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단일 원전 방식도 이렇게 A에서 B 계좌 잔액 조정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한다. 중앙은행 관련이 A가 이렇게 전달하고 B가 또 전달하고 A과 B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약 및 서비스 거래 대금 지급하고 또 이 중앙관리기관은 이 단일 원장 방식을 하고 또 분산 원장 방식이 뭐냐? 분산 원장 방식은 이렇게 분산 원장 갱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속 쳇바퀴에서 돌는 거예요. 리사이클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제휴 서비스 이렇게 전달하죠. 이 거래 내역을 이렇게 전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분산 원장 여기서는 또 중앙은행과 같이 해서 이렇게 서로 전달될 수 있게끔 뭐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와 진짜 되게 많습니다. 네. 꼭 여러분 그 CBC 관련돼서 궁금하시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좀 내려볼게요. 이걸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그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네 일단 보고서 읽어드린 건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관련된 소식들은 오늘 여기까지고 잠깐 한 10분 정도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구독이랑 이제 시청자들의 소통 시간입니다. 네. 채팅 남겨주시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아님 계시나요? 뭐
약간 불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권한님 계시다면 뭐 설명드릴게요. 네. 네, 권한님. 자, 님께 일단 권한님께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지갑 있잖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그 하드 월렛, 뭐 콜드 월렛이 있어요. 근데 일단 자, 예전 제 영상을 PPT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샀냐면, 거래소가 만약에 해킹이 되잖아요. 거래소는 지금 인터넷 관련된 거랑 이제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뭐 데이터나 그런 게 있어서 거래 내역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 뭐 개인의 아이디나 해킹이 되면 뭐 코인 같은 게 뭐 해커들이 빼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코인 지갑을 제가 산 거예요. 근데 이 암호화폐 지갑이 핫 월렛이랑 콜드 월렛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권한님. 근데 이 핫 월렛이 보잖아요. 이거는 소액이나 이런 거 단타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콜드 월렛은 뭐냐면 좀 여기 보시면 뭐 고액이나 장기 투자하는데 뭐 편리성 면에는 좀 보안이 뭐 좀 더 까다롭기도 하고 뭐 전송하는데 방식에 뭐 좀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쿨 월렛 S라는 걸 샀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네,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은 뭐 인터넷에 연결해서 뭐 코인을 보내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블루투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이파이나 그런 거 없이 블루투스로 거래를 보낼 때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요. 일단 그걸 통해서 자기 지갑이랑 거래소 간에 그것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할 때 2차로 지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문 인식을 해야 되고, 이 해당되는 암호가 있는데 이 종이에 적어놓고 이거 공개만 안 하면 이 카드 잃어버려도 다시 새로 사가지고 이거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좀 많이 보관해 놓은 게 뭐냐면, 리플이 왜 좋냐면 서로 거래소 간 거래소나 아니면 뭐 지갑이나 거래소나 이동을 할 때 송금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불장이 왔다 해서 가지고 있는 거 좀 팔고 싶다 하면 좀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팔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건 넣어놓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해당되는 코인들은 그래도 뭐 많이 오래 걸려요. 비트코인 제가 저번에 뭐 8시간인가 걸렸거든요. 비트코인 캐시가 한 4시간 걸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은 팔 거는 남기시고 이 지갑에 좀 보관해 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네. 자금이 많으시면, 그리고 만약에 코인 지갑을 뭐 원하지 않으시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거래소 있죠. 메이저 거래소, 뭐 업비트나 빗썸, 뭐 이런 거래소에 좀 분할로 뭐 가지고 계세요. 네. 왜냐면 만약에 여기 거래소가 만약에 위험하면 여기 거래소에라도 이렇게 있는 자금이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도 이제 규제 이루어지면서 이 자금 같은 경로나 지금 물론 추적하고 있지만 더 이런 면에서 더 보완적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시청하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제 방송 지금 시청해주신 분 9분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빗썸 코인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빗썸 코인원에 분산하셨군요. 그래도 저는 제가 권한님께서 제 초기 시청자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 있잖아요. 암호화폐 지갑은 좀 구비를 해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카카오 클립이 12월에 나오잖아요. 이게 전자지갑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지갑을 하는데, 아마 이 지갑이게 된다면 뭐 여기에 뭐 BTC나 뭐 이런 거 있겠죠? 아니면 그때 카카오톡에 뭐 보관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무조건 뭐 100% 이겁니다, 권한님 100%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저는 절대 강요를 하진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을 또 이거 한번 쭉 보니까
강석구님도 감사하고, 코인 참수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까 인사드렸구나. 이재가님, 네, 박건아님, 뭐, 메텔님은 리플푸니아님, 저도 알고 있어요. 소피아님, 리플푸니아님, 그리고 메텔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 바꾸셔가지고, 저 못 알아볼 뻔했거든요. 그리고 해지기님은 어제 새벽까지 제 방송 봐주신 분, 진짜,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니들님, 네. 그리고 이상신혈님, 네, 진짜, XRB 커뮤니티 보면,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제가 말씀드리는 연예인 리플제이님, 네, 리플제이님도 많이 보고요. 유나님도 진짜 제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선현님, 네, 선현님도 네, 봤죠. 네. 그리고 훈님, 네, 제 첫 후원자, 제 계좌의 첫 후원자 훈님, 그리고 리프리고고님, 리프리고고님 진짜 네, 멘탈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네. 진짜 노라떼님, 노따매님 열심히 온 중.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또 뭐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Q&A나 뭐 그런 거 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뭐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신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알고 있다는 뭐 객관적인 정보나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모르는 정보가 있고 알아봐야 될 정보가 있다면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해서 시청자와 이 구독이가 같이 성장하는 떡상하는 그런 좋은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음악 혹시 조금 들리나요? 네. 석구님 코린이세요? 네. 코린이시라면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초보자분들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제 같이 초보자분들도 있고 첫 번째 이제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이 근데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도 이거 잘 모르신 분들 있잖아요. 정보 공유. 세 번째는 그래도 이분들을 나중에 다 어느 정도 중수급의 이상 아니면 중상급의 이상 올리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코린이시면 제 방송 이어보시다 보시면 뭐 이해 가실 겁니다. 모르신 거 있으시면 제 방송 중에 물어보시고요. 네. 석구님 코린이시군요. 요즘에 진짜 이 블록체인 하도 이제 뜨거우니까 관련돼서 이 시장에 좀 많이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일단 코린이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투자에 관련돼서는 개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예상 가격이나 그런 가격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 희망회로 들리는 면도 있지만 너무 이제 과거의 불장과 같으면 희망회로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지금의 뭐 20만 배가 갈 것이다 이런 거는 일단 앞으로 2019년 말에 이런 도입을 하고 2020년에 왠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변동성이 그만큼 너무 커져버리면 이 규제 관련돼서는 논란이 많이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싼 코인들 있죠. 싸다고 뭐 다 좋은 거 아니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하시고 해당사의 코인의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보시다 보면 또 이제 홈페이지별로 이제 코인마켓캡에 그 글로벌 거래가 이루어진지 아닌지에 대한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세요. 네. 꼭 분산 투자하시고요. 네. 그리고 꼭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석구님. 분산 투자. 그리고 제가 이 암호화폐도 물론 하지만 포커스로 하는데요. 암호화폐도 하지만 이 안전자산 있잖아요. 금과 은도 말씀드렸어요. 금과 은. 네. 역사적으로 이 자산만큼보다 뭐 가치가 인정되는 오랫동안 인정되는 거는 없죠. 다른 거는 금과 은은 좀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금과 은도 좀 약간의 매집도 필요하다. 네. 왜냐면 뭐 이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 경기가 좋다 또는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수치화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경기 방향이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인데 어떤 국면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이 금과 은은 보험 차원으로는 어느 정도 대비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항상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여유 자금. 이 코인이 완전히 뭐 내일 모레 떡상한다 하고 대출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아홉 분 지금도 시청 중이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노래 소리와 제 목소리가 좀 어떻게 좀 잘 일치하나요? 네. 지금 볼륨이 괜찮은지 판단을 하고 나중에 방송할 때 이제 또 이 해당 볼륨에 맞춰서 조절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네.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소식만 전달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가격을 볼까요, 여러분? 네. 그럼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건아님 감사합니다. 가격도 좀 보긴 해야죠, 가격. 리플 362원, 362원. 네. 비트코인, 제가 웨이저 위주로 봐드릴게요. 비트코인 약상승, 이더리움 2%, 이오스도 좀 올랐죠. 비트코인 캐시, 뭐 에이다. 오늘은 또 에이다가 좀 올랐네요. 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분들이 뭐 메이저 코인 뭐 사는지 말 안 하잖아요. 저는 근데 공개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트론,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전 비트토렌트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라는 건 아니에요. 사라는 건 아니고 이 트론 예전에 갖고 있을 때 에어드랍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받은 거에다가 제가 이거 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걸로 예전에 좀 많이 잠깐 들어갔다가 뭔가 이거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오르고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일정은 좀 갖고 있어요. 네, 일부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캐리는 저점에 샀거든요. 저점에 조금 샀습니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많이는 안 사고요. 네, 조금 샀는데 이거 뭐 사실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게 있네요. 라이트코인 있잖아요. 라이트코인. 저 라이트코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트코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이저 위주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메이저 코인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분산을 또 충분히 했고요. 네. 건아님도 저도 네, 건아님. 네, 그쵸. 분산 투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첫 번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코인 종목 중에 이 코인이 있다 하면, 이 코인을 100을 기준으로 가정해서요. 이 코인이 얼마 정도 올라서, 만약에 이 10%대 팔았을 때는 10배 올라야 되잖아요. 10배 오르면 원금 회수죠? 뭐, 아니면 뭐 5배 오를 때는 뭐 몇 프로일 때 원금 회수. 이런 걸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 담고 계셔요. 왜냐면 이 시장이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가격 오면 팔 거야 라는 목표 매도가를 정해셔야 돼요, 여러분. 목표 매도가를 정해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적인 말씀은 일단 뭐 어느 정도 길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왜냐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다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코인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묵혀두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면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뭐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르면 몇 프로는 팔아가지고 원금 회수를 해놓고 그럼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뭐 내리든 오르든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냅두시면 추천드리고, 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뭐 소식이나 이런 거 많이 접하셔야 되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코인 시장은 어떤 그런 호재나 각종 악재 반영되는 거에 따라서 뭐 주식은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코인 시장은 진짜 슈퍼 호재, 슈퍼 악재 아니면 막 급락 급등하지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악재 나와도 리플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호재 엄청 나오죠. 근데 막 엄청 오른 것도 아니고 악재 엄청 나와도 엄청 오른 건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거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워낙 이 호재 악재에 대해서 많이 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슈퍼 호재나 뭐 그런 악재가 나오면 반영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리플, 이더, 스텔라, 비트토렌트 등. 네, 맞습니다. 근데 건아님 그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뭐 말씀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얼마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리플 몇 개, 정확히 몇 개,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얼마치 샀다 이런 거는 제 방송에서 공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종목만 말씀해 주시고, 뭐 평단까지는 뭐 괜찮아요. 평단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뭐 평단 너무 낮게 사면 뭐 불허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평단은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리플, 한번 리플 보겠습니다. 여기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네, 저도 리플 좋아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전전 영상, 그러니까 7번째 영상 촬영하는 날짜에 이 볼벤을 보면서 약간 이 볼벤의 폭에 따라서 리플이 상방 관점이나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이거 1시간 봉을 보면 안 돼요. 일단 1시간 봉으로 볼까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봤을 때 뭐 이동평균선의 위치나 이런 거는 봤을 땐 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MACD 지표를 봤을 때 여기서 이게 만약에 훅 내려오면 좀 살짝 문제인데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반응성이 없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여기적으로는 약간 살짝 여기 보니까 좀 떨어졌네요. 9.5과 9.25 보니까 좀 약간 떨어졌고 볼륨량은 어제 완전 여기서는 급등 쳤다가 지금은 좀 살짝 매도해서 가격이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죠. 네. 살짝 지금 다시 누름세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차트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각의 유튜버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차트는 각자 공부한 것이 다르고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제 거 정보나 그런 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냥 이 차트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살짝 이렇게 누르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좀 횡보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1봉으로 봤을 때 지금 괜찮고요. 일단 그러면 전 사토시를 또 본다 했잖아요. 사토시를 또 봐야죠. 사토시. 네. 사토시를 봐야 됩니다. 사토시가 왜 중요하다? 비트로 이제 알트를 사기 때문에 이게 사토시다. 사토시로 봤을 때는 1봉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지금 유지되잖아요. 작년 10월에 스웰 전에 9월에 리플이 800원인가 900원까지 떡상했거든요. 근데 이 차트 만들어 가다가 이제 11월에 리플 스웰 있잖아요. 7일에서 8일에. 과거의 장으로 비슷하면 10월에 떡상할 가능성이 있고 안 그러면 9월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에 의해서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만약에 리플이 그냥 리플이 만약에 한 1,500원이나 1,000원 이상으로 돌파하면 좀 현금화 시킬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뭐 10개 갖고 있으면 솔직히 뭐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갖고 있어서 그 정도 중에 몇 %는 좀 현금화 시켜서 또 다른 종목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해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네.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차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돼요. 왜 비트코인 차트가 중요하냐면 얘 때문에 다른 알트가 좀 고생이 많아요. 네. 도미넌스가 결국에는 완전 뭐 떨어지면서 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비트 볼까요? 비트 아직까지 흐름이 완전히 하방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계속 가격이 결국에는 계속 이 볼벤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볼벤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1일봉으로 보시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녁 자정이나 내일 중으로 좀 약간 방향성 볼 것 같아요. 상방이나 하방 관점으로. 왜냐면 이 볼벤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더 좁아져서 방향성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직까지는 볼벤의 폭이 아직 뭐 좀 더 좁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좁아져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여기서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볼벤에 비해서는 좀 좁아진 걸로 봐선, 좀, 이렇게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살짝 이 꺾어서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가격이 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1시간 봉으로 볼까요? 1시간 봉으로 보면 1시간 봉으로 봤을 땐 살짝 좀 괜찮네요. 네. 1시간 봉으로 봤을 땐 괜찮아요. 살짝 올라주고 있어요. 네. 1시간 봉으로 봤을 땐 살짝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은 많지 않다. 네. 네, 건아님, 저도 그게 좀 고민인데, 1000원대에서 일부 매도를 할지, 잠깐 눌렀다 쓸 것 같아, 홀딩 할지. 근데, 건아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1000원에 팔았다가, 욕심에 이제, 막 엄청 올라가지고, 아, 이거 그때 팔았어야 했나 하고 엄청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는 엄청 오르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여유자금이라 해도 관련된 시드에 넣으신 게, 만약에 막 내년부터 시작이 나는데 올해 안에 뭐 자금이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필요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관련된 자금을 좀 빼신 다음에 저는 솔직히 만약에 추천드리면 금과 은이 없으시다면 좀 가지고는 계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과 은은 좀 부분 현금화도 필요하다. 왜냐면 앞으로의 CBDC 관련된 그런 뭐 종목이나 그런 것도 좀 발굴을 해야 되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현금화된 걸로 뭐 맛있는 거 뭐 가족분들과 뭐 진짜 기름칠 정도 뭐 소고기 드셔도 되잖아요. 네. 뭐 그렇게 뭐 그냥 근데 저는 좀 분할 매도 하려고 하거든요. 분할 매도 조금. 근데 제가 말한 조금은 뭐 많이는 아닙니다. 조금. 그리고 다른 코인들 중에 어떤 거는 뭐 거의 뭐 70% 매도를 해가지고 또 이걸로 또 다른 자금으로 좀 리사이클을 돌리려고 합니다. 네. 투자는 계속해야죠.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공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도. 네. 여유 자금을 한가. 건아님 여유 자금으로 2억이시라면 네.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네. 굿. 그리고 지금 채팅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은 좀 방송 시간이 어느 정도 길었으니까 오늘은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유를 해주시면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구독이었습니다.